우리 장모님 뺨을 쳤어! 좋아! 그럼 나도 입 좀 열어볼까? 3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 대릴사위로 온 동네 손가락질을 받던 사내였습니다. 그런 그가 장모의 피 묻은 뺨을 보더니 3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 그가 한밤중 붓을 들자 한양 유기전이 밤사이 통째로 움직여 개서 최고의 대행수가 하룻밤새 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까맣게 몰랐지요. 그 멍청한 사내가 조선 최고 권문세가 영의정 대감의 친손자라는 것을. 그런데 천하를 호령할 핏줄이 왜 하필 바보 행세까지 하며 가난한 과부의 대릴사위로 숨어 들어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옛날 이야기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기도 개성 도란골 자락에 자리 잡은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 위로 삐져나온 이영이 바람에 흔들거렸고, 담장은 군데군데 흙이 떨어져 나가 뼈대를 이루는 쌀이 나무 가지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마당 한쪽에서는 빗물을 받아둔 커다란 항아리가 반쯤 기울어진 채 웅크리고 있었고, 그 옆으로 다 달아 색이 바랜 두부틀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는 보글보글 콩물 끓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살피던 이 집의 주인 강순덕은 올해로 63이 된 개서 변두리의 여느 과부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노파였지요. 깊이 패인 주름과 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 구부정한 허리가 평생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국자로 콩물을 휘저으며 돌아보는 그 얼굴에는 말할 수 없이 넉넉한 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일어났느냐? 마루 끝에서 비적비적 몸을 일으킨 사내를 보고 순덕이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넓은 이마에 깊은 눈,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졌건만 온통 힘이 빠진 멍한 눈동자와 축축 늘어뜨린 어깨 탓에 어딘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내가 바로 이 집의 대릴사위 서진이었습니다.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는 빛바랜 회색 무명 저고리에 흙 묻은 누런 바지, 코가 다른 집실. 차림에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순덕이 건넨 따뜻한 두부 한 모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어여 먹어라. 오늘 새로 만든 거요. 연이 깨워서 같이 먹자꾸나. 터지는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고는 두부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대신 눈으로 고맙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 이 사내의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이었지요. 순덕은 그런 사위의 머리를 툭툭 쳐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쯧쯧, 3년을 먹여도 살이 안 찌니.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그때 안방문이 삐걱하고 열리며 잠이 덜 깬 얼굴의 젊은 여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까만 눈이 또렷한 이 여인이 순덕의 외동딸이자 서진의 아내인 강연이었지요. 장터에서 구르며 자란 탓에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웃을 때 보조개가 깊이 패이는 것이 예쁜 처녀였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또 사위 얼굴 감상이세요? 순덕이 딸의 머리를 살짝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인연이 사위가 아니라 내 남편이요.
감상이 아니라 걱정이다, 걱정. 연희는 코를 찡긋거리며 마루에 앉은 서진의 옆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서진이 들고 있던 두부를 반떼어 연희의 손에 올려주자 연희가 빙그레 웃었지요. 고마워요, 서방님. 말은 못해도 이런 건 귀신같이 챙긴단 말이야. 순덕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도 모를 벙어리 사내를 대릴사위로 들인 것은 순덕의 결정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순덕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두부 장사와 삭바느질로 딸을 키운 세월이 어언 20여 년이었습니다. 외동딸 연희에게 멀쩡한 혼처를 구해줄 형편은 되지 못했고, 그렇다고 귀한 딸을 아무데나 시집 보내어 고생시킬 수는 더더욱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장터 뒷골목에서 눈더미 속에 쓰러져 죽어가던 서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거적대기를 덮어주고 미음을 먹이자 간신히 눈을 뜬 사내는 자기 이름은커녕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큰 충격을 받아 말문이 닫혀버린 것 같다고 했지요. 갈 곳도 이름도 없는 벙어리 사내를 차마 내칠 수 없었던 순덕은 그를 대릴사위로 들이겠다고 선언했고,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못해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무거운 두부틀을 옮겨주는 사위였으니까요. 순덕이 허리가 아파 끙끙거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등을 주물러 주었고, 연희가 장터에서 힘든 일을 겪고 오면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내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 될 터였습니다. 순덕이 두부를 만들어 팔러 나가고 연희가 삭바느질 보따리를 챙기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였지요. 그런데 아침 밥상을 치우던 순덕이 문득 무릎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오늘이 바로 내 아버지 제삿날인디. 연희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고 순덕은 허둥지둥 찬장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삿날 영전에 올릴 향 한 줌 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하며 주섬주섬 헝겊 주머니를 꺼내어 안에 든 동전을 털어보았지요. 딸랑딸랑 몇 입 되지 않는 엽전이 바닥에 구르는 쓸쓸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것이면 향 한 줌은 되겠지. 서진아, 오늘 장터에 같이 가자꾸나. 이 늙은이 짐 좀 들어다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순덕은 미투리를 신고 서둘러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때 순덕이 머리에 꽂고 있던 것이 아침 햇살을 받아 잠깐 반짝였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남은 남편의 유품인 낡고 빛바랜 노비녀였습니다. 국화 문양이 새겨진 소박한 비녀였지만 순덕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지요. 비녀를 살짝 고쳐 꽂으며 순덕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제삿날인디 올해도 두부밖에 못 올려서 미안하오. 그래도 향만큼은 좋은 걸로 사 갈 테니 거기서 코 벌름거리고 기다리시오. 연희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들으시면 두부가 제일 좋다고 하실걸요.
순덕이 눈시울을 붉히며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원래 내 두부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던 사람이었지. 셋은 나란히 좁은 골목길을 걸어 개성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순덕의 보따리를 대신 들고 반걸음 뒤에서 묵묵히 따르고 있었지요. 장터에 가까워지자 흥정 소리와 짐수레가 굴러가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개성 저작거리는 사시사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딸랑딸랑 울리고 떡장수 안악이 찐빵을 노쟁반에 쌓아 올리며 목청을 돋우는 사이로 약재상들이 말린 약초를 바닥에 펼쳐놓고 손님을 불러대고 있었지요. 순덕은 장터 모퉁이에 자리 잡은 약재상 노인에게 향 한 줌을 달라 말하며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어 건넸습니다. 약재상 노인은 투박한 손으로 향나무 조각들을 종이에 싸주며 인심 좋은 웃음을 보였지요. 까깍 까낸 향나무에서 풍겨오는 그윽한 냄새에 순덕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이 향이면 당신이 좋아하겠구먼. 순덕이 향 보따리를 코에 대고 깊이 들이마시며 감탄하는 사이 서진은 약재상판 위에 펼쳐진 장부를 무심히 흘끗보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멍한 눈동자가 장부 위의 숫자들을 스치는 찰나 동공 깊은 곳에서 미세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주파날이 빠르게 튕겨지듯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듯 했으나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다시 원래의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지요. 그때 연희가 서진의 팔을 살짝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기 좀 보세요. 약재상 앞에 바람이 분다 했더니 저 구름 좀 보세요. 비가 오려나 봐요. 서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쪽에서 밀려오는 회색 구름의 흐름과 바람에 실려오는 습기. 찬 냄새를 맡는 순간 그의 코끝이 미세하게 실룩거렸지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찰나의 서진의 머릿속에는 바람의 방향과 구름의 밀도, 그리고 앞으로 며칠 뒤의 날씨까지 한 폭의 그림처럼 정밀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보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지요. 어머, 서방님은 하늘 보면 뭘 아세요? 연희가 웃으며 그의 팔을 다시 잡아 끌었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장터를 한 바퀴 돌고 순덕이 두부를 판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서진은 옆에 쪼그려 앉아 보따리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입구 쪽에서 커다란 한문 간판을 짊어진 인부들이 지나갔는데 간판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서진의 시선이 그 간판 위를 스르르 훑고 지나가는 찰나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글자를 읽는 듯한 그 미세한 움직임을 유일하게 포착한 것은 옆에서 바느질감을 펼치던 연이었지요. 서방님, 혹시 저 글씨 읽을 수 있어요? 연희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서진은 이미 멍한 표정으로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남편의 옆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3년을 함께 살면서 이따금씩 스치는 이런 순간들이 연희의 가슴 속에
작은 의문의 씨앗으로 쌓여가고 있었으나 그녀는 한 번도 다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서방님에게는 서방님의 사정이 있겠지요. 그 혼잣말을 삼키며 연희는 다시 바느질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순덕이 두부를 다 팔고 빈 틀을 수레에 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되었구나. 돌아가서 제상 차려야지. 연아, 서진아, 어여 가자꾸나. 셋은 다시 나란히 걸었습니다. 앞서가는 순덕의 머리에 꽂힌 노비녀가 석양빛을 받아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순덕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고 연희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웃었습니다. 서진은 반걸음 뒤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멍한 눈동자 깊은 곳에 잠시 따뜻한 빛이 스미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요. 초가집에 돌아온 순덕은 부엌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며 제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도톰하게 썰어 접시에 올리고 나물 3가지를 무치는 동안 연희는 방 안을 깨끗이 쓸었지요. 서진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다 놓았습니다. 말없는 사위가 척척 알아서 움직이는 모습에 순덕이 감탄하며 연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은 참 신기혀. 말은 못해도 뭘 해야 하는지는 귀신같이 안단 말이여. 쯔쯔, 저런 사람이 말만 할 수 있었어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텐데. 연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 못해도 괜찮아요. 서방님은 눈으로 다 말하잖아요. 순덕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허허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순덕은 남편의 제상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장터에서 사온 향나무 조각이 타들어가며 그윽한 연기를 피워 올렸고 좁은 방 안에 코끝이 알싸한 향내가 가득 퍼졌지요. 순덕이 머리에서 노비녀를 빠 조심스레 제상 옆에 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여보, 이 비녀는 당신이 처음 장에 나가 번 돈으로 사준 거잖소. 내가 죽을 때까지 간직할 테니 걱정 마시오. 우리 연희도 잘 크고 사위도 말은 못해도 속이 참 깊은 아이여. 당신이 보면 좋아했을 거요. 연희가 어머니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고 서진도 나란히 앉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서진의 품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저고리 천에 살짝 부딪히며 도그하고 작은 소리를 냈지만 향 연기와 눈물 속에서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서진의 품속 깊이 감추어진 그것은 맑은 옥빛 위에 십장색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작은 옥패였으나 그 의미를 아는 이는 이 초가집 안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상을 거두고 잠자리에 들기 전 순덕이 마루에 걸터 앉아 노비녀를 치맛자락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닦았는지 국화 문양 위로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이 돌았지요. 순덕이 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으며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도 장에 나가 두부 팔아야제. 이 비녀만 있으면 당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하나도 안 무섭소.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진의 멍한 눈동자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모두가 말했지만 그의 눈 속 가장 깊은 곳에는 이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을 향한 말 못할 감정이 잔잔히 고여 있었지요. 귀뚜라미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도란골 초가집의 작은 불빛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고, 그 평온한 밤은 내일 장터에서 벌어질 끔찍한 일을 까맣게 모른 채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늘은 사나흘 전부터 몰려온 회색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으나 비가 올 기미까지는 아직이었습니다. 순덕은 새벽부터 두부를 만들어 나무판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보자기로 곱게 덮었지요. 연희는 삭바느질 보따리를 챙기며 서진에게 당부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어머니 짐 좀 들어드리고 무거운 건 절대 어머니한테 맡기지 마세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연희가 그의 저고리 깃을 여며주며 작게 웃었습니다. 셋은 다시 장터를 향해 걸었고, 순덕은 어제 장사가 잘 되었으니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머리에 꽂은 노비녀가 흐린 아침 햇살에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도착하자 이미 장꾼들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자리를 잡고 두부를 늘어놓았고, 연희는 어머니 옆에서 바느질감을 펼쳤지요. 서진은 순덕의 수레 옆에 쪼그려 앉아 여느 때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먼 거리 끝에서 우르르 둔탁한 발소리가 땅을 울리더니 화려한 가마 하나가 호위 무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장터 한복판을 향해 거칠게 밀고 들어왔지요. 앞잡이들이 귀를 찢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비켜라, 비켜, 대행수 어르신 행차시다. 개성 저작거리를 소나기에 쥔 최고의 거상 황태수의 행차였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감색 비단 두루마기에 호피방한 조끼를 걸친 그는 떡 벌어진 어깨에 기름기 도는 널쩍한 얼굴, 처진 눈꼬리가 웃는 듯 하면서도 그 눈 속은 차갑기 그지없는 사내였지요. 앞잡이들의 억센 손길이 양옆으로 사람들을 짐짝 밀듯이 밀쳐냈습니다. 흥정을 하던 안악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고 좌판이 뒤집히며 떡이며 나물이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순덕이 앞잡이의 어깨에 떠밀려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연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덕의 작은 몸이 중심을 잃고 진흙탕 바닥으로 철퍼덕 소리와 함께 곤두박질 쳤지요. 그 충격으로 시커먼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하필이면 가마창을 열고 거드름을 피우며 밖을 내다보던 황태수의 최고급 디단 소매를 시커멓게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가마 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황태수가 호랑이처럼 눈을 부릅뜨고 밖으로 성큼 내려섰습니다. 뭐야 이게, 감히 어디서 굴러온 천한 것이 내 옷에 흙을 튀겨. 황태수의 녹이 낀 목소리가 장터를 갈랐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순덕이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간신히 일어나려 하자 황태수가 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지요. 사색이 된 순덕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요, 어르신. 사람들이 밀어서 그만. 닥쳐라. 내 이 옷 한 벌이 내년 같은 것들 목숨 10개보다 비싸거늘. 감히 변명이야?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저작거리 전체를 갈랐습니다. 황태수의 두툼한 손바닥이 자비 없이 순덕의 주름진 뺨을 후려친 것이지요. 순덕은 억눌린 비명을 흘리며 다시 한번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충격에 머리에 꽂혀있던 노비녀가 튕겨 나가 찰그랑 소리를 내며 황태수의 발밑으로 굴러갔습니다. 뭐야, 이 싸구려 쇳덩이가. 황태수가 비릿한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떨어진 비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소가죽 목화를 신은 발을 천천히 들어 올렸지요. 우직근. 순덕의 노비녀가 세상 떠난 남편이 첫 품삯으로 사준 그 작은 비녀가 무참하게 짓밟혀 반으로 휘어지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국화 문양이 일그러져 찌그러졌고 그 위로 황태수의 무거운 발자국이 시커먼 흙과 함께 새겨졌지요. 순덕의 입에서 숨이 끊어지는 듯한 가늘고 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흙바닥에 엎드린 채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찌그러진 비녀를 움켜쥐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발밑에서 짓밟힌 노파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권력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 장터 사람들은 헛기침 하나 내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럽다 더러워. 이런 천 것들이 장바닥을 차지하고 있으니 장사가 되겠느냐. 황태수는 옷자락을 탁탁 털며 돌아섰고 호위, 무사들을 이끌고 유유히 멀어졌습니다. 그의 뒤에는 흙탕물이 튄 자국만이 도도한 발자국처럼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연희가 달려와 순덕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순덕의 뺨은 이미 시뻘겋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입술 끝에서 가는 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연희가 치맛자락을 찢어 피를 닦아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다치신 건 아니에요. 순덕이 아프다는 소리 대신 내뱉은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비녀, 내 비녀 좀 보거라. 순덕의 거친 손에 움켜쥔 노비녀는 반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국화 문양이 짓눌려 알아보기 어렵게 일그러졌고 순덕의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 위를 적시고 있었지요. 여보, 미안하오. 내가 못 지켰소. 당신이 준 이것 하나도 못 지켰소.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뒤쪽에서 거친 숨소리 하나가 들려왔지요. 술의 옆에 쪼그려 앉아 있던 서진이었습니다. 바보 사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져 있었고 항상 멍하던 두 눈동자가 황태수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연희가 서진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움찔했습니다. 3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멍청이도 아닌 무언가 뜨겁고 날카로운 것이 피부 바로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진은 이내 고개를 숙이고 순덕에게 다가가 떨리는 두 손으로 장모의 멍든 뺨을 조심스레 감싸 주었습니다. 순덕이 사위의 손을 잡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사위야. 늙은이가 좀 맞은 거 가지고 뭘. 비녀도 대장장이한테 가면 펴질게요. 고운 내 얼굴 상할라. 제발 울지 마라. 응?
서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입도 열지 않았지요. 다만 장모의 손등 위에 포개진 그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숙인 고개 너머로 보이는 그의 턱선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한쪽에서 찌그러진 노비녀를 수습해 보자기에 싸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가와 순덕을 부축해 주었으나 황태수를 향해 대놓고 분노를 표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장터에서 황태수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것이지요. 저 몹쓸 것이 또 행패여. 쯧쯧. 옆에서 떡 좌판을 펴던 안악이 혀를 차며 순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지요. 아이고, 내가 길을 잘 비켰어야지. 내 잘못이여, 내 잘못. 남 탓을 할 줄 모르는 순덕의 성미에 연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요. 연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셋은 비틀거리며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덕을 방에 눕히자 연희가 찬 물수건을 가져와 부어오른 뺨 위에 조심스레 올려주었지요. 순덕이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연아, 나는 진짜 괜찮다. 이까짓 거 약도 필요 없어. 그냥 좀 누워있으면 나아.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여며 주었고 순덕은 이내 지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찌그러진 노비녀를 품에 꼭 껴안은 채였지요. 방 안에 고른 숨소리가 채워지자 연희가 살며시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마루에 서진이 앉아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자세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늘 축 늘어져 있던 어깨가 미세하게 곧게 펴져 있었고 멍한 눈은 마당 너머 어딘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지요. 서방님. 연희가 조심스레 불렀으나 서진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이곳에 있지 않은 것처럼 먼 곳을 향해 있었지요. 서방님, 혹시... 연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으려 했을 때 서진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연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깃든 선명한 빛에 연희는 숨을 멈추었지요.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수면 아래 무엇인가 거대하고 뜨거운 것이 또아리를 틀고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뻗어 연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내려갔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초가집의 모든 불이 꺼지고 순덕과 연희가 잠든 뒤에도 서진은 마당 평상 위에 홀로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벌레 우는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맑은 옥빛 위에 십장색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작은 옥패. 달빛 아래 놓인 그것을 오래도록 내려다보던 서진의 입술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벌레 소리만 가득한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낮고 서늘한 음성이 흘러나왔지요. 우리 장모님 뺨을 쳤어. 좋아.
그럼 나도 입 좀 열어볼까. 3년을 닫아두었던 입에서 터져 나온 첫마디는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칼날이 칼집을 벗어나는 것처럼 서늘하고 단호한 선전포고였지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쭉 늘어져 있던 어깨가 활처럼 곧게 펴졌고 멍하던 눈동자에는 호롱불보다 밝은 빛이 타올랐습니다. 3년 동안 억지로 구부리고 있던 등줄기가 펴지자 어둠 속에 드러난 그의 자태는 초가집 대릴사위가 아니라 대저택의 도련님이었지요. 누벅두벅 마당을 가로질러 흙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헛간으로 향한 서진은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거미줄이 쳐진 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덕이 쓰지 않는 낡은 서안을 끌어당기고 어딘가에서 벼루와 먹을 찾아내어 정성스레 먹을 갈기 시작했지요. 사각사각 먹이 벼루 위를 도는 소리가 적막한 헛간을 채웠고 까만 먹물이 벼루 위에 차오르자 서진은 거침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사사각 붓끝이 한지 위를 스치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고요한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3년간 두부틀을 옮기고 장작을 패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건만 붓을 쥔 손가락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지요. 벼락치듯 번져나가는 짙은 먹물은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종이 위를 뒤덮었고 서진의 서늘한 눈동자에는 3년 전 한양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영의정인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조선의 상권과 정치를 논하던 천재적인 청년의 기백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붓이 멈추었습니다. 한양 유기전을 쥐락펴락하는 숨은 대방에게 띄우는 치밀하고도 치명적인 서신 한 통이 완성된 것이지요. 서진은 서한 옆에 옥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반들거리는 돌멩이에 불과하겠지만 이 옥패에 새겨진 십장생 문양은 영의정 가문의 직계 핏줄만이 신분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절대적인 징표였으며 유기전 대방에게는 조선에서 가장 거대한 권력이 움직인다는 무시무시한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서진은 묵향이 채 가시지 않은 서신과 옥패를 두꺼운 한지 봉투에 밀어넣고 촛농을 떨어뜨려 단단하게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헛간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지요. 황태수, 내 놈이 짓밟은 건 낡은 비녀 한 개가 아니야. 내 장모님이 평생을 품고 산 마음을 밟은 거다. 그 값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모자랄 게다. 꼭기요. 멀리서 여명을 알리는 첫 딸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쓰개를 눌러쓰고 헛간 문을 나선 서진의 발걸음은 인적이 끊긴 개성 장터의 후미진 골목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새벽 안개가 깔린 개성 장터 뒷골목을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걸어간 서진이 마침내 걸음을 멈춘 곳은 장터 가장 깊숙한 구석에 자리 잡은 허름하고 비밀스러운 객주 앞이었습니다. 간판조차 제대로 걸려있지 않은 음산한 문 앞에서 주위를 한번 날카롭게 둘러본 서진은 쓰게 자락 아래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을 꺼내 굳게 닫힌 참나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2번을 짧고 명확하게 두드리고 손톱을 세워 나무결을 따라 한 번 길게 긁어내리는 특유의 암호가 젖은 안개를 뚫고 정적한 새벽 골목에 기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너머로 미세한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삐하는 마찰음과 함께 좁은 문틈이 벌어졌지요. 경계심 가득한 늙은 객주 주인의 눈동자가 나타나 쓰개를 깊게 눌러쓴 서진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 내렸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열려던 찰나 서진은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붉은 밀랍 인장이 찍힌 서신과 그 위에 얹힌 맑은 옥빛의 옥패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헉! 객주 주인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귀신이라도 본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황급히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차가운 진흙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옥패에 새겨진 십장색 문양은 10년 전부터 조선 팔도 상단의 목줄을 쥐락펴락하는 영의정 가문 직계의 절대적인 징표였으니까요. 이 서신을 단 하루 만에 한양 유기전 대방에게 전하시오. 안개 속으로 낮게 깔리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얼음장 같은 시선을 내리꽂으며 말을 이었지요. 정해진 기한보다 단 한 식경이라도 늦어진다면 당신 객주는 물론 얽혀있는 모든 상단의 명줄이 끊어지게 될 것이오. 알겠소.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완수하겠사옵니다. 객주 주인은 떨리는 두 손으로 서신과 옥패를 신물이라도 받들듯 조심스레 받아들었고 흙탕물이 범벅된 이마를 연신 땅에 찍으며 맹세를 쏟아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안개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지기 전 그는 어깨 너머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일은 절대 바깥에 새지 않아야 하오. 내가 다녀간 흔적조차 없어야 한다는 뜻이오. 알겠사옵니다. 알겠사옵니다. 터진의 발걸음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객주 주인은 그제야 땅에서 이마를 떼고 후하고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신은 덜덜 떨려 바스락거리고 있었지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뒷마당의 마구간으로 달려가 가장 빠른 말에 안장을 올렸고 새벽빛이 채 퍼지기도 전에 파발마 한 필이 개성을 뒤로 하고 한양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그닥 다그닥. 숨통이 끊어질 듯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말은 하얀 거품을 물고 들판을 가로지르더니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침내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섰지요. 조선 상권의 심장부인 한양 유기전의 거대한 본점 앞에 말이 미끄러지듯 멈추었고 말에서 굴러 떨어지듯 내린 전령은 품속의 서신을 움켜쥔 채 유기전 대방의 거처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유대방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주판을 튕기고 있었습니다. 71세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매같은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지요. 다급한 전령이 서신을 바치자 유대방은 굵은 마디의 손으로 붉은 밀랍을 뜯어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바스락. 서신을 꺼내는 순간 안에 동봉되어 있던 옥패가 투그하고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유대방의 몸이 얼어붙었지요. 평생을 거친 상단 바닥에서 구르며 태산처럼 흔들림 없던 노인의 두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고 주름진 두 손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호련히 자취를 감추어 죽은 것으로만 여겨졌던 영의정 가문의 친손자. 그 천재적인 핏줄이 마침내 오랜 침묵을 깨고 움직인 것이지요. 유대방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옥패를 조심스레 감싸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련님, 살아 계셨습니까? 이 늙은이가 도련님을 찾지 못한 죄, 10,000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신의 내용을 읽어 내려간 유대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지요. 거기에는 개성에서 벌어진 일의 전말과 함께 황태수라는 자의 정체,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정밀한 복수의 청사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대방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의 수아를 향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유기전 마당에 큰 징을 쳐라. 징을 3번 크게 올려 한양 도성의 모든 핵심 행수들을 내 앞마당으로 남김없이 소집해라. 단 한 명이라도 늦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상단은 오늘부로 끝이다. 유대방의 언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아가 뛰쳐나갔고 커다란 채를 높이 들어올려 유기전 한가운데에 거대한 구리징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찌잉, 지잉, 지잉. 그 무겁고도 웅장한 3번의 징소리가 한양의 하늘을 가르며 도성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지요. 이는 곧 조선 팔도의 상권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징 소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종로 뒤편 유기전의 가장 내밀한 지하, 비밀 회의실로 다급한 발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쿵쿵 돌계단을 밟고 내려온 8명의 대행수들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낼 새도 없이 두꺼운 철문 안으로 들어서며 숨을 죽였지요. 방 안을 가득 채운 밀랍초의 쾌쾌한 연기 속에서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무겁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유대방이 떨리는 주름진 손을 들어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어 자단목 탁자 위에 탁소리와 함께 내려놓자 행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지요. 헛! 그 옥패에 새겨진 문양을 확인한 순간 8명의 행수들이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일제히 헛숨을 들이켜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년 전 자취를 감추었던 영의정 가문의 천재 핏줄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절대적 징표 앞에서 한양을 쥐고 흔드는 거상들의 무릎이 저절로 떨리고 있었지요. 유대방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탁자 위의 서신을 가리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똑똑히 들으시게. 이 서신에 적힌 내용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네. 도련님께서 친히 그리신 전쟁의 설계도라네. 유대방이 서신의 내용을 하나하나 읊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성의 대행수 황태수가 단순한 장사치가 아니라 좌의정 김윤택의 막대한 비자금을 운용하는 핵심 자금줄이라는 것. 황태수가 매점매석으로 쥐어짜낸 백성들의 피가 결국 좌의정의 사병을 키우는 군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행수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사꾼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권력까지 건드리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대방이 다음 내용을 읽자 행수들의 표정이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유기전은 겉으로는 황태수와 아주 원만하게 거래하는 척하세. 그에게 한없는 신뢰를 보여주되
그가 매입하려는 소금과 종이에 대한 대금은 인자 한 푼도 내주지 말고 오직 유기전의 어음으로만 결제하게 만드시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지요. 실제 재물은 유기전이 단단히 쥐고 있으면서 겉보기에만 화려한 종이 쪼가리 넣음을 풀어 황태수를 오만에 빠지게 만든 뒤 결정적 순간에 그 어음을 막아버려 빚더미에 밀어넣으려는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국에 구절초를 남김없이 매입하여 숨기라는 명이 있네. 구절초가 무엇에 쓰이는지는 장마가 오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야. 행수들은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았지요. 구절초라니 그 흔디흔한 약초가 무엇이 대수라고. 하지만 유대방은 이미 그 의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산더미처럼 쌓아둔 창고에는 장마철 습기를 잡기 위해 구절초를 태워 연기를 피워야 한다는 상단에 오랜 비기가 있었지요. 도련님의 머릿속이 이미 석 달 앞의 날씨까지 읽고 계신 것이야. 우리는 그저 도련님의 손과 발이 되면 되네. 한치의 틈도 없이 움직여야 하네. 유대방의 단호한 명이 떨어지자 행수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받들었지요. 이날 밤을 기점으로 한양의 거대한 상단 조직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했지만 그 안에서는 황태수를 향한 보이지 않는 그물이 한 올 한 올 촘촘하게 엮여 나가고 있었지요. 같은 시각 서진은 이미 도란골 초가집으로 돌아와 마루 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순덕이 부엌에서 콩을 갈며 허허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고, 우리 사위 벌써 일어났구나. 어제 내가 좀 맞은 거 가지고 걱정했냐?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여. 옛날에는 더 센 것도 맞아봤다. 순덕이 부어오른 뺨에 찬물 수건을 대며 태연하게 웃는 모습에 서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3년간 이 가난한 초가집에서 말 못하는 바보 사위를 친자식처럼 먹이고 입히고 걱정해 준 이 어머니가 흙탕물 속에서 뺨을 맞고도 괜찮다며 웃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서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찌르고 있었지요. 연희가 방에서 나오며 서진의 곁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눈에서 보았던 그 기이한 빛이 지금은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멍한 표정이 돌아와 있었지요.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서방님, 어젯밤에 밖에서 뭐 하셨어요? 서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무기 같은 바보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연희가 한숨을 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서방님이 뭘 하든 저는 믿을 거예요. 그냥 조심하세요. 서진의 멍한 눈동자가 찰나 흔들렸으나 이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손을 꼭 쥐어주는 그 힘만은 평소보다 확실히 강했지요. 한편 그 시각 개성의 화려한 기방 상석에서는 끈적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찰랑찰랑 최고급 백자 술잔의 맑은 청주가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비단옷을 걸친 황태수가 기생들의 시중을 받으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지요. 하하하, 올해 장마만 잘 이용하면 소금값을 3배로 올릴 수 있을 게야. 쌀도 마찬가지지. 비가 오면 흉년이 들 테니 미리 사재기에 둔 놈이 임자 아니겠느냐. 그의 옆에는 좌의정에게
올릴 뇌물 명세가 적힌 두꺼운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태수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장부를 어루만지며 기생의 잔을 받아 원잔을 했지요. 며칠 전 장터에서 자기가 뺨을 후려친 노파 따위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이미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린 상태였습니다. 황행수야, 당장 내일 새벽 수하들을 총동원하여 개성 인근의 모든 소금 창고에 자물쇠를 채워라. 그리고 한양에서 들어오는 종이도 닥치는 대로 사재기해. 장마가 오기 전에 싹쓸이해야 해. 예, 대행수 어르신.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황태수의 수하가 아부 섞인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고 기방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담보로 한 흉악한 연회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기방의 창문 너머로 먹구름이 서서히 밀려들고 있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황태수는 하늘의 경고를 보지 못했지요. 아니, 그는 보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재앙이 아니라 더 큰 돈벌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이 순간에도 한양에서 개성까지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한 올 한 올 촘촘하게 엮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중심에 앉은 거미가 다름 아닌 3년간 자기 발밑에서 바보 행세를 하던 가난한 대릴사위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서진의 밀서가 한양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개성 저작거리에서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한양의 유기전 상단들이 갑작스레 황태수에게 거래를 먼저 청해 온 것입니다. 내행수 어르신, 한양 유기전에서 특사가 왔사옵니다. 어르신 상단과 거래를 크게 확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사옵니다. 수하의 보고를 받은 황태수의 두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지요. 한양의 유기전이라면 조선 상권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고개를 숙여왔다는 것은 자신의 세력이 마침내 한양까지 뻗쳤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지요. 아하, 그놈들도 결국 내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당장 들라 해라. 황태수가 거들먹거리며 명을 내리자 유기전 특사가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들어왔습니다. 특사는 정중한 태도로 막대한 양의 어음 다발을 황태수 앞에 펼쳐 보였지요. 내행수 어르신의 명성을 듣고 한양의 유기전 대방께서 친히 보내신 것입니다. 이 어음이면 개성은 물론 삼남 지방의 어떤 상단과도 자유롭게 거래하실 수 있사옵니다. 황태수는 두 손으로 어음 다발을 탐스레 쓸어 담으며 콧바람을 거칠게 뿜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올려 유기전의 인장을 확인할 때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지요. 이거야 원, 이 종이 쪼가리들이 다 한양 놈들이 내게 바친 항복 문서나 다름없구나. 그는 꿈에도 몰랐지요. 그 화려한 어음 다발이 사실은 실제 은자 한 잎의 가치도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기전이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발행해 놓고 결정적 순간에 결제를 거부하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될 허울뿐인 신용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음을 움켜쥔 황태수의 탐욕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수하들을 불러 모아 벼락같이 명을 내렸지요. 당장 내 전 재산을 털어라. 그것도 모자라면 사체를 끌어와라.
이자율이 10배가 넘는 살인적인 빚이라도 좋으니 개성의 모든 돈을 긁어 모아라. 장마가 오기 전에 조선 팔도의 소금과 종이를 싹쓸이하여 창고에 쟁여둬야 한다. 수아들이 사색이 되어 뛰쳐나갔고 황태수의 상단은 미친 듯이 소금과 종이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성은 물론 충청, 전라, 경상까지 팔을 뻗어 닥치는 대로 사재기를 했지요. 수소금 가마니가 수레의 산더미처럼 실려 황태수의 창고로 쏟아져 들어갔고 최고급 한지 보따리가 방마다 꽉꽉 채워졌습니다. 황태수는 넘쳐나는 물건들을 바라보며 괴소를 내질렀지요. 장마만 오면 소금값은 3배, 종이값은 5배로 뛰어오를 것이야. 좌이정 대감께 바칠 10만 양도 문제없어. 같은 시각 서진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초가집을 빠져나가 인적이 끊긴 객주 뒷골목에서 은밀한 지시를 내리고 새벽이 오기 전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지요. 낮에는 여전히 멍한 바보 사위였지만 밤에 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구절초를 사라. 조선 팔도에 풀린 모든 구절초를 단 한 줌도 남기지 말고 사들여라. 어느 깊은 밤 객주 뒷마당에 모인 유기전에 예 행수들에게 서진이 직접 내린 명이었습니다. 찻갓을 눌러 쓴 행수들은 그의 서늘한 눈빛 앞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인 뒤 어둠 속으로 흩어졌지요. 이틀 밤낮 동안 전라도, 나주 곰탕거리부터 함경도, 끝자락까지 방방곡곡의 구절초는 누군가의 거대한 자본에 의해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터지는 사들인 구절초를 개성 변두리 깊은 산속의 빈 창고의 산더미처럼 쌓아두게 했지요. 행수들의 움직임은 귀신도 속을 만큼 은밀했습니다. 나주의 행수는 남도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떠돌이 약재 장수로 변장했고 강원도의 행수는 산삼 캐는 10만이 행색으로 두매산골 구석구석을 헤집었지요. 구절초를 파는 이들은 갑작스레 현금을 두둑히 쥐어주는 낯선 장수들의 출현에 의아해 했으나 은전이 눈앞에서 번쩍이자 이유 따위는 묻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매일 밤 객주에서 행수들이 보내는 밀서를 확인하며 전국의 구절초, 재고를 머릿속의 장부에 정확히 기록해 갔지요. 남은 재고가 줄어들 때마다 그의 눈에서는 사냥감에 가까이 다가서는 표범 같은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한편 장터에서도 서진의 작전은 은밀히 진행되었습니다. 순덕이 두부를 팔러 나간 사이 서진은 약재상 노인의 좌판 앞에서 쪼그려 앉아 구절초 뭉치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끄덕했지요. 말 못하는 바보가 약초에 관심을 보인다며 상인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벙어리 사위가 풀을 뜯어 소 여물이라도 줄 작정인가 봐. 하하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수천 가닥의 계산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 흔디은한 구절초가 며칠 뒤 황태수의 창고에 산처럼 쌓인 종이를 지키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고 그 열쇠가 사라진 순간 종이는 모조리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계산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고
그 바람에 실린 습기 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덕이 빨래를 거두며 투덜거렸지요. 아이고, 바람이 눅눅하니. 내일은 비가 오려나. 서진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요. 이 동남풍이 뜻하는 것을. 닷새 안에 개성과 한양 일대에 거대한 장마가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장마가 황태수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을. 연희가 마루에서 나오며 서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요즘 밤에 어디 다녀오세요? 서진이 움찔했지요. 연희가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려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연희는 느낄 수 있었지요.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다만, 연희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상처 주는 일만 아니면 돼요. 서방님이 뭘 하든 저는 옆에 있을 거예요. 서진이 연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힘에 연희가 살짝 놀랐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남쪽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황태수의 상단 본점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수십 대의 짐수레가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창고마다 소금 가마니와 종이, 보따리가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더 채워 넣어라. 빈틈이 보이는 창고가 있으면 그 놈의 머통을 날려버리겠다. 황태수가 횃불을 든 수하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전 재산은 물론이고 살인적인 이자율의 사채까지 끌어다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유기전의 어음이 있으니 본전은 몇 배로 뽑을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지요. 내행수 어르신, 이제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사옵니다. 사채꾼들도 이 이상은 안 된다 하옵니다. 수하의 보고에 황태수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럼 내 저택의 가구를 팔아서라도 끌어와라. 이 장마만 지나면 다 금덩이로 변할 거야. 닥치고 채워 넣기만 해. 황태수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금과 종이로 모자라 백성들이 장마철에 꼭 필요한 기름과 장작까지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지요. 개성 장터의 기름 가게 주인이 울상을 지으며 하소연했습니다. 내행수 어르신, 이러시면 백성들이 등잔불도 못 켭니다요.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굶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값을 더 올려받으면 그만이니 장사에나 신경 써라. 황태수가 기름 가게 주인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 치자 주변의 상인들이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작거리 곳곳에서 황태수의 횡포에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이 늘어갔지만 감히 대들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 광경을 장터 구석에서 멍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서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주먹이 허벅지 위에서 하얗게 질릴 만큼 쥐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덫의 모든 고리가 완벽하게 맞물리기 전에 서두르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으니까요.
미친 듯이 사재기에 몰두하는 황태수의 등 뒤로 먹구름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밀려오는 습한 공기가 개성의 지붕 위를 무겁게 덮치기 시작했지요. 다시 도란골 초가집으로 돌아와 밤이 깊었습니다. 순덕이 앓는 소리를 내며 잠든 방 너머로 서진은 조용히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장모의 부어오른 뺨은 며칠이 지나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찌그러진 노비녀는 순덕의 베개 밑에 곱게 보자기로 쌓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어 달빛 아래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양 대저택의 안온한 삶을 스스로 버리고 3년을 바보 벙어리 행세로 숨어 지낸 것은 썩어 빠진 권력의 암투에 염증이 나서였지요. 하지만 이 가난한 초가집에서 만난 강순덕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글도 권세도 모르는 이 노파가 가진 것은 오직 두부한 모와 노비녀 하나뿐이었지만 그 마음의 넓이는 영의정 대감의 으리으리한 대저택보다 더 컸지요. 그 마음을 짓밟은 자에게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서진은 옥패를 다시 품에 넣으며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지요. 황태수, 내가 모은 그 산더미 같은 소금과 종이가 내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그의 시선이 남쪽 하늘을 향했습니다. 먹구름이 한층 더 두터워져 별빛마저 삼켜버리고 있었지요. 축축한 동남풍이 초가집 처마를 흔들며 지나갔고 서진의 입가에는 사냥꾼이 덫을 확인하는 것 같은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온다. 그 혼잣말이 밤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순간 하늘 저 멀리서 우르르 낮은 천둥 소리가 첫 경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의 무서운 예측대로 하늘이 먹구름으로 시커멓게 뒤덮인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우르르 쾅쾅 하늘을 두 쪽으로 찢을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도란골 초가집에서 순덕이 허둥지둥 빨래를 거두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장마가 터졌구나. 연아, 어여 문 닫아라. 서진이 재빨리 마당에 두부틀에 거적대기를 덮어주었고 연희가 방문을 잡아당기는 사이 빗물이 처마 밑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빗줄기 사이로 서진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사라졌지요. 시작됐다. 그 두 글자가 입안에서 소리 없이 맴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황태수의 상단 본점에는 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어 수십 개의 창고에 빼곡히 채워 넣은 최고급 한지들이 바닥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지독한 습기를 먹고 순식간에 누런 곰팡이를 피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빗물이 거칠게 내리치는 창고 앞에 선 황태수는 축축하게 늘어진 종이 다발을 만져보고는 단숨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곰팡이가 왜 이렇게 빨리 피는 거야?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횃불을 든 수아들을 향해 악에 바친 고함을 질렀지요. 이 무식한 놈들아, 당장 장터로 뛰어나가 구절초를 싹쓸이에 오거라. 창고마다 연기를 피우지 않으면 이 아까운 종이들이 다 썩어 문드러질 거야. 구절초를 태워 그 매운 연기로 습기와 벌레를 잡는 것은 종이를 다루는 상단이라면 누구나 아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황태수는
탐욕에 눈이 멀어 그 기본적인 준비조차 해두지 않았던 것이지요. 수아들이 빗속을 뚫고 허둥지둥 뛰어나갔지만 반나절 만에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돌아온 그들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내행수 어르신, 큰일 났사옵니다. 개성은 물론 한양 장터까지 이 잡듯이 뒤졌사오나 구절초가 씨가 말랐사옵니다. 며칠 전 누군가가 모조리 긁어갔다 하옵니다. 뭐라고? 황태수의 얼굴이 검게 질렸습니다. 이성을 잃은 듯 괴성을 지르며 벼루를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쨍그랑 시커먼 먹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수아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구절초를 찾아라. 온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그놈의 약초를 찾아내. 피 말리는 수소문 끝에 마침내 개성 변두리 인적 끊긴 빈 창고에 산더미 같은 구절초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흘러들어왔지요. 사실 이 소문 역시 서진이 의도적으로 흘린 미끼였으나 눈이 뒤집힌 황태수가 그런 것을 알미 만무했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에 빗물이 줄줄 흘러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수십 명의 호위 무사를 이끌고 진흙탕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려간 황태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굳게 닫힌 나무 문짝을 향해 거친 발길질을 날렸지요. 쾅,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황태수가 충혈된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알싸하고 달콤한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거적대기 아래로 산맥처럼 수북하게 쌓인 구절초 무더기가 그 위용을 드러냈지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황태수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수아들에게 수레를 끌고 오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창고 가장 깊숙한 그늘에서 스르륵 옷깃 스치는 소리가 울리더니 낡은 쓰개를 깊이 눌러쓴 한 사내가 유령처럼 걸어 나왔지요. 그 사내는 장터에서 늘 보던 순덕네 바보 대릴사위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촌부 따위를 기억할 리 없는 황태수는 콧방귀를 끼며 품에서 금화를 꺼내어 바닥에 던졌지요. 어디서 굴러온 촌놈인지 모르겠으나 이 금화면 내 놈 같은 천것은 평생을 먹고도 남을 돈이다. 당장 비켜라. 바닥에 나뒹구는 금화를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던 사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 구절초는 팔지 않소. 뭐라, 내 이놈이 감히. 황태수가 벌컥 달아오르며 한 발짝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밖 무너져가는 담장 너머에서 휙휙 옷자락 날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더니 유기전에서 파견된 호위, 무사 수십 명이 담장을 훌쩍 넘어 순식간에 황태수 일당을 겹겹이 에워쌌지요. 서슬퍼런 칼날이 빗물을 받아 번뜩였고 황태수의 수아들은 사색이 되어 몽둥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커진이 사내가 손가락을 튕겨 딱 하는 소리를 내자 호위 무사들이 일제히 횃불에 불을 붙여 산더미 같은 구절초 더미를 향해 거침없이 내던졌습니다. 화르릉, 바짝 마른 약초의 불길이 닿자마자 벌건 화마가 뱀의 혀처럼 널름거리며 순식간에 천장까지 치솟아 올랐지요. 눈을 뜰 수 없는 매캐한 연기와 엄청난 열기가 뿜어져 나왔고 황태수의 유일한 희망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약초, 내 피 같은 돈.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절규하는 황태수의 머리칼 위로 차가운 물방울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후두두둑 하늘에서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장마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불길 위로 장대비가 폭포처럼 내리꽂히자 치이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잿빛 연기가 마당 전체를 삼킬 듯 피어올랐습니다.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황태수는 번개처럼 몸을 일으키며 절규했지요. 종이, 내 창고에 있는 한지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빗속을 미친 듯이 뛰어 대형 창고 앞에 도달한 황태수가 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그의 코를 찌른 것은 종이의 맑은 냄새가 아니라 숨이 턱 막히는 시큼한 곰팡이 냄새였지요. 구절초 연기를 피워 습기를 차단했어야 할 수만장의 최고급 한지가 며칠간의 눅눅한 공기의 속부터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축축하게 젖은 채 찢어져 내렸고 종이 위에는 푸른 곰팡이가 흉측하게 피어올라 있었지요. 안 돼. 이것이 어떤 돈인데. 황태수가 곰팡이 핀 종이 다발을 껴안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으나 썩은 종이는 그의 손가락 사이로 진흙처럼 흩어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우르르 쾅쾅 하늘을 쪼개는 천둥 소리에 황태수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야적장의 산더미처럼 쌓아둔 소금 가마니가 빗물에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장마 빗물이 가마니를 뚫고 들어가자 새하얀 소금 결정들이 붉은 흙탕물과 뒤섞여 도랑을 타고 콸콸 흘러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내 소금, 내 재산. 허공을 향해 두 팔을 휘저으며 울부짖던 황태수는 곰팡이와 흙탕물로 범벅이 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먹구름 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지요. 전 재산이 한순간에 쓰레기로 변해가는 참극 앞에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유기전의 어음이었습니다. 어음, 한양 유기전에서 발행한 어음이 아직 있다. 그것들을 현금으로 바꾸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야. 마지막 지푸라기를 움켜쥐듯 황태수는 수아에게 당장 한양으로 달려가 어음을 회수해 오라 벼락같이 명을 내렸습니다. 수아는 빗속을 뚫고 말을 타고 미친 듯이 한양을 향해 내달렸지요. 하지만 황태수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음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그를 빚더미에 밀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빈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함정을 설계한 사람이 방금 전 구절초 창고에서 금화를 발밑으로 던져 준 자기 코앞에 촌놈이었다는 사실을. 폭우가 쏟아지는 개성 변두리 빈 창고 앞에서 잿더미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거친 그 자리에 서진은 홀로 서 있었지요. 빗물에 흠뻑 젖은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황태수가 달려간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짜 지옥은 어음이 돌아올 때 열린다. 그의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장대비는 그칠 김이 없이 천지를 물바다로 만들며 계속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한양에서 돌아온 수아가 흙빛이 된 얼굴로 황태수의 발 앞에 엎어졌습니다. 내행수 어르신, 큰일 났사옵니다. 유기전 상단들이 약속이나 한들 우리 어음의 결제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사옵니다. 뭐라고? 그 어음의 유기전 대방의 인장이 찍혀 있는데 어찌 거부한단 말이냐? 황태수가 수아의 멱살을 움켜쥐며 으르렁거렸지요. 하지만 바닥에 납작 엎드린 수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한양의 객주며 여각들까지 모조리 우리 상단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 선언했사옵니다. 내행수 어르신의 어음을 면전에 내던지며 쓰레기 취급을 했사옵니다. 헐. 황태수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퍼질러 앉은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지요. 어음이 거부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신용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다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한양을 넘어 삼남 지방까지 순식간에 퍼졌지요. 그에게 살인적인 이율로 돈을 빌려준 사채꾼들이 황태수의 저택으로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쾅쾅쾅. 이놈 황태수, 당장 나와. 내 피 같은 돈 내놔. 거대한 소슬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빚쟁이들이 몽둥이로 대문을 두드려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요. 하인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도망치기 바빴고 지붕 위로는 여전히 장대비가 무심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안채 깊숙한 밀실에 처박힌 황태수는 이빨이 딱딱 부딪힐 정도로 전신을 떨고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좌의정 김윤택에게 보내는 구명서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대감마님. 소인을 한 번만 거두어 주시면 평생 충견이 되겠나이다. 서신은 빗속을 뚫고 달리는 파발마에 실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신을 받아든 좌의정 김윤택의 반응은 황태수가 간절히 바라던 것과는 정반대였지요. 한양 좌의정 사저의 따뜻한 온돌방에서 쌍화차를 마시던 김윤택은 서신을 읽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멍청하고 쓸모없는 놈이 감히 내 이름을 더럽히려 들어. 쨍그랑 최고급 백자 찻잔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이 부서졌지요. 김윤택의 가늘고 긴 눈에는 동정이라고는 한 톨도 없이 차갑고 잔인한 계산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했지. 한양감도 못 물어오고 자기 발등이나 물어뜯는 병든 개는 미련 없이 처분해야 하는 법이다. 그놈이 관아에 끌려가 내 이름을 입 밖에 내기 전에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라. 검은 옷의 자객들이 지체 없이 빗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같은 시각 개성 저택 밀실에서 좌의정의 구원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황태수는 문 밖의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지요. 콱쾅. 두꺼운 참나무 문이 안쪽으로 거칠게 열려 젖혀졌고 나무 파편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나타난 것은 구원병이 아니라 칼을 뽑아든 자객들이었습니다. 황태수의 비명이 밀실을 가득 채웠지요. 대감마님께서 나를 버리신단 말이야? 자객의 칼날이 그의 목을 향해 번뜩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날아든 비수가 선두 자객의 칼을 강하게 튕겨냈지요. 천장과 문 밖에서 쏟아져 들어온 한 무리의 그림자들이 순식간에 자객들을 제압했습니다. 유기전 호위 무사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황태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사 대장이 황태수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주며 으르렁거렸지요. 착각하지 마라, 이 벌레 같은 놈아. 내 놈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우리 유기전에 진 수십만 양의 빚은 누가 갚느냐? 살아서 뼈 빠지게 갚아야 할 것이다. 황태수를 밧줄로 묶은 무사들은 빗속을 뚫고 그를 개성 변두리에 으스한 객주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진흙탕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황태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굳게 닫혀있던 객주의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리고 있었지요. 어두운 문틈 너머의 평상 위에 단정히 앉아있는 한 사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무사들이 황태수를 방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자 널빤지 바닥에 철퍼덕 소리가 울렸지요. 간신히 고개를 든 황태수의 시선 끝에는 차잔을 기울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황태수의 눈에 그 사내의 정체가 들어올리 만무했지요. 그저 어디서 본 듯한 촌놈 정도로밖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콜록, 내 놈이 감히 나를 이런 곳에. 내가 누군지 아느냐? 황태수가 핏대를 세우며 도끼를 뿜었지만 그 이면에는 짙은 공포가 깔려 있었지요. 사내가 천천히 차잔을 내려놓으며 한겨울 서리빨보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좌이정 대감의 수족이라 참 가련하시오. 오늘 밤 당신의 목을 배려했던 자들이 대체 누구의 명을 받았을 것 같소. 그 순간 황태수의 입이 딱 멈추었지요. 자신을 습격했던 자들의 옷소매에 새겨진 호랑이 문양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좌이정 사병의 표식이었지요. 아, 아닐 것이야. 대감마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파랗게 질린 그의 앞으로 사내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무심하게 내던졌습니다. 흩어진 종이들은 사체 차용증과 썩어버린 한지, 녹아버린 소금의 채무 증서였지요. 당신의 돈줄은 모조리 끊어졌소. 믿었던 뒷배는 당신 목에 칼을 들이밀었고, 유기전은 모든 거래를 영구히 끊었소. 조선팔도 어디에도 대행수 황태수라는 이름으로 거래할 곳은 없단 말이오. 황태수가 뱃속 깊은 곳에서 썩은 울음 같은 오열을 터뜨리며 묶인 팔을 버둥거렸습니다. 살려주시오. 한양 남문 밖에 숨긴 땅 문서가 있소. 모두 내놓을 테니 제발. 사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황태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지요. 황태수의 튀어나올 듯 벌어진 눈에 비친 것은 며칠 전 자기가 장터 바닥에서 무참히 짓밟아 두 쪽으로 휘어뜨린 바로 그 노비녀였습니다. 국화 문양이 일그러진 채 찌그러진 노비녀의 반쪽. 덜덜덜. 황태수의 턱이 제멋대로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지요. 장터에서 뺨을 후려친 노파와 그 곁에서 멍하니 서 있던 바보 사위의 얼굴이 벼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내가 바닥에 엎드린 황태수의 정수리에 얼음장 같은 시선을 내리꽂으며 입을 열었지요. 내 놈이 그날 짓밟은 건 싸구려 비녀가 아니야. 평생을 고생하신 내 장모님의 마지막 보물을 밟은 거다. 그리고 나는 사내가 품에서 맑은 옥패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었습니다.
십장생 문양이 선명하게 빛났지요. 영의정 대감의 친손자다. 그 한마디에 황태수의 의식이 꺼져갔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고 눈이 뒤집히며 바닥으로 속절없이 고꾸라졌지요. 방 밖에서는 포구가 여전히 세상을 두드리고 있었고 서진은 기절한 황태수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호위 무사들에게 턱짓으로 끌어내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이미 며칠 전 황태수와 좌의정이 주고받은 비자금 장부의 복사본을 한양의 영의정에게 은밀히 띄워 둔 상태였지요. 좌의정의 반정 자금, 사병 양성 자금, 그리고 수만 양의 뇌물 내역이 낱낱이 적힌 그 장부는 이제 조선 최고 권력자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비에 젖은 객주 처마 밑에 서서 한양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일금부가 움직일 것이었지요. 그의 눈에는 냉혹한 복수자의 서리가 아닌 장모의 멍든 뺨을 떠올리는 씁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 혼잣말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동쪽 하늘 너머로 먹구름 사이에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밤새 쏟아지던 장마가 거짓말처럼 멈추고 개성관하의 넓은 마당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달리 포승줄에 묶여 거적대기 위에 꿇어앉은 황태수의 귀에는 여전히 끝모를 절망의 포구가 쏟아지고 있었지요. 그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진흙으로 얼룩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한때 개성을 호령하던 거상의 어깨는 덫에 걸린 들짐승처럼 처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관아 대문이 열리며 붉은 천릭을 위풍당당하게 차려입은 한양 의금부 도사가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성큼 들어섰지요. 어명이요. 도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벼락처럼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종이로 감싼 임금의 교지가 높이 들려 있었지요. 개성대행수 황태수는 고개를 들고 똑똑히 들어라. 내 놈은 상도의 근본을 어기고 무고한 양민의 재물을 강탈했으며 소금과 종이를 매점매석하여 백성의 고혈을 짜냈고 좌의정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쳐 반정의 비자금을 조성한 대역의 죄인이니라. 죄상이 낭독되자 아침부터 몰려든 장터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 천하의 몹쓸 놈, 내 소금값 3배로 올려 받아 먹은 놈이 저놈이여. 늙은 어미를 장터 바닥에서 때린 악독한 놈. 와, 울분이 터져 나왔고 포졸들이 창대를 부딪히며 군중을 막아섰지요. 바로 그때 끼익 관아 중문이 열리며 낡은 무명 저고리를 입은 사내 하나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마당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저벅저벅 물기 덜 마른 흙바닥을 밟는 집신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지요. 그 발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든 황태수의 두 눈이 공포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젯밤 객주에서 자신의 정수리의 사형 선고를 내린 바로 그 사내였으니까요. 사내는 의금부 도사 앞에 서서 말없이 품속의 옥패를 꺼내어 건넸습니다. 십장생 문양을 확인한 도사가 헉숨을 들이켰지요. 그는 관복 소매를 거칠게 휘날리며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와 사내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도련님을 뵙사옵니다.
조선의 물길과 산길을 통치하시는 대행수 어르신. 도사에 떨리는 외침이 마당을 가르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두도를 팔고 삭바느질을 하던 촌부의 사위로만 알았던 사내가 왕실의 비호를 받는 전국 상권의 진짜 주인이었다니. 깨달은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엎드렸지요. 그 광경을 본 황태수의 입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온갖 수를 써서 짓밟으려 했던 바보 대릴사위가 감히 건드려서도 안 되는 태산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지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두 눈이 멀어 하늘을 몰라보았사옵니다. 황태수가 묶인 몸을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서진의 발 앞까지 기어가 이마를 바닥에 쿵쿵 찍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판보다 차가웠지요. 너의 죄는 1000번을 죽어도 모자라다. 하지만 내 장모님은 살아생전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이다. 그 뜻을 받들어 내 목숨은 거두지 않겠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황태수의 숨통을 서진의 서리빨 같은 선고가 막아섰습니다. 대신 죽음보다 더 지독한 삶을 내리겠다. 내 창고의 금은 보화와 곡식은 모조리 몰수하여 내가 눈물 짜낸 백성들에게 낱낱이 나누어 줄 것이며 너는 오늘부로 양반 호적에서 삭제되어 평생 개성 장터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나르는 천민 지게꾼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양반 흉내를 내거나 백성을 해치려 든다면 그 즉시 참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으아! 뼈가 깎이는 절망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황태수는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주먹으로 땅을 쾅쾅 내리치며 몸부림쳤지요. 하지만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한 환호성이 와 하고 터져 나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그로부터 닷새가 흐른 뒤 개성 장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는 한때 최고의 권력자였던 황태수가 거친 삼배옷을 걸친 채 낡은 나무 지게를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지요.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헉헉 거친 숨이 끊임없이 새어나왔지만 잠시도 쉴 틈 없이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날라야 했습니다. 저기 봐, 피도 눈물도 없던 황행수놈이 꼴 좋게 되었구먼. 날카로운 조롱과 비웃음이 비수처럼 날아왔고 누군가 던진 썩은 배추 잎이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지요. 한때라면 당장 호통을 쳤겠지만 이제 천한 지게꾼으로 전락한 그는 벌컥 달아오른 눈을 바닥에 깔고 이를 악물며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다리에 힘이 풀린 황태수가 풀썩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다가와 그의 앞에 무언가를 내밀었지요. 화들짝 고개를 든 황태수의 눈앞에 선 것은 며칠 전 자기가 뺨을 후려친 그 노파 강순덕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플 텐디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리시게. 순덕의 굽은 손에 들린 것은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주먹밥 한 덩어리였지요. 황태수의 오만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손으로 주먹밥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입에 밀어넣으며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지요. 꺼이꺼이. 그 처절한 울음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진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고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도란골 초가집 마당에는 장마가 그친 뒤 처음으로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삐걱거리는 안방문이 열리며 순덕이 마당 평상에 걸터 앉은 서진에게 다가왔지요. 장터에서 벌어진 천지개벽도 며느리의 진짜 정체도 꿈에 모르는 순덕은 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황태수에게 짓밟혀 두 쪽으로 휘어졌던 노비녀였지요. 순덕이 며칠 밤을 새워 쇠땜장이에게 사정하고 직접 송진을 녹여 이어 붙인 탓에 한가운데 굵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세상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위야, 미안하다. 내가 못 지켰던 비녀인디 쇠땜이 보기 흉하제. 근디 알제. 가족이라는 게 본디 이런 거요. 서로의 아픈 데를 꿰매고 깨진 데를 이어붙이며 살아가는 거란다. 내가 우리 집에 온 것도 그런 인연 아니겠느냐. 순덕이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서진의 손 위에 비녀를 올려주었지요. 노비녀의 국화 문양 위로 흉터가 또렷했지만 순덕의 정성이 묻어나 오히려 아름다웠습니다. 한양의 대저택에서 천하를 논하며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서진의 마음이 일순간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장모의 품에 이마를 기대며 목 놓아 울었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큰 죄를 지은 사위입니다. 사실 저는 서진이 울먹이며 정체를 밝히려 하자 순덕이 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것. 내가 누구 손자든 누구 아들이든 내 알바 아니여. 내 눈에는 그냥 우리 집 사위 서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들인 것만 알면 되는 거요. 울지 마라. 응. 이 비녀가 다시 붙은 것처럼 우리도 다 괜찮아질 거다.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장모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연희가 울먹이며 달려와 두 사람을 끌어안았지요. 저도 끼워주세요. 순덕이 웃으며 딸과 사위를 양팔로 감쌌습니다. 별빛이 초가집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세 사람의 울음은 점점 잦아들었고 어느새 평온한 웃음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 속에 포개어졌지요. 이튿날 아침 쪽빛 하늘 아래의 짐수레가 끼익 지나가고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장터 모퉁이에서 순덕은 두부를 팔고 있었고 서진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보따리를 꿰매고 있었지요. 연희가 바느질감을 펼치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 두부 좀 맛보세요. 서진이 두부를 한 입 빼어 물고 고개를 끄덕이자 순덕이 환하게 웃었지요. 한양 대저택에서 옥패를 품고 앉아 있을 때보다 이 흙먼지 이는 장터에서 찌그러진 노비녀를 품에 넣고 두부를 먹을 때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서진은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장터 건너편에서 무거운 지게를 진 황태수가 비틀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순덕 앞에서 잠시 멈추어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어르신, 그날 주먹밥은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순덕이 허허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밥이 뭐 대수요? 배고픈 사람이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소. 오늘도 힘내시게. 지게를 진 황태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진은 장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글도 권세도 모르는 이 노파가 평생을 걸어도 배우지 못할 것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지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미워할 수도 있는 자에게 밥을 건네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어머니, 저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 옆에서 두부 팔 거예요. 서진이 처음으로 장모 앞에서 온전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순덕이 사위의 손을 더 꽉 쥐며 주름 가득한 얼굴로 환하게 웃었지요. 허허, 이 녀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구나. 좋아, 좋아. 평생 그러자. 세 사람은 장터에 북적이는 소음 속으로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장모의 손과 고운 며느리의 손에 양손이 꼭 잡힌 서진의 품속에서는 흉터가 남은 노비녀와 십장생 문양의 옥패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한양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호령하던 천재도 조선 팔도의 상권을 움직인 대행수도 아닌 그저 도란골 초가집의 대릴사위로서 햇살 가득한 개성 장터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옛날 이야기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큰 힘이 됩니다.